자, 2학년 9반 목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문학 A 시간입니다. 2학년 9반 친구들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거나 등교 수업할 때도 있었지만 수업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가지고 진도를 되게 지금 빨리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뭐 진도가 빠르다고 놀 수는 없죠, 여러분. 충분히 속도를 맞춰가지고 수업을 할 테니까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하려면 4번하고 5번 문제, 178쪽과 9쪽에 있는 문제를 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풀어봐도 잘 기억이 안 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일단 풀고 오셔야 같이 한번 정답을 맞춰보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미리 먼저 풀어보시고요. 뭐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어보고 나서 다시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영상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었다 생각하고 바로 이제 수업할게요. 네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1번, 2번, 3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1번, 2번, 3번은 작품 자체 하나하나마다 내용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작품을 분석해서 풀었는데,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시조라고 하는 갈래 안에서 세 작품들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을 먼저 배웠죠. 시조라고 하는 것은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는 우리말 노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근데 시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종류가 있다 했었습니다. 종류가 뭐였냐면 일단은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 평시조. 그렇죠. 그 다음에 평시조에서 살짝 길어진 거, 어시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평시조가 둘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 연시조가 되겠죠. 그리고 중장의 형태가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정도로 길어진 형태, 조선 후기 사설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번은 그 시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적은 답과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답을 비교해 보세요.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작가의 신분으로 따질 땐 일단 황진이가 기생이었죠. 그리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윤선도가 벼슬을 하다가 귀양에 있는 상태인 사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황진이하고 윤선도는요, 여러분, 조선 전기의 작가들이에요. 선생님이 전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전기하고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 어떤 사건이라 했죠? 그렇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글자를 쓸 수 있는 담당층들이 얼마 안 됐어요. 사대부라고 할지 어느 정도 양반 자제 가문에서 이렇게 학식을 읽힌 이런 사람들만 글자를 쓸 수 있었지, 평민들은 글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로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평민들도 글씨를 배우고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럼으로써 생긴 갈래가 바로 사설시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으로 이렇게 먼저 나와 있지만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나머도 돌도 바위 없으는 평민층이 될 수가 있겠죠. 소재로 우리가 분류해 볼 때도 황진이 같은 경우는 이미 부재하거나 임과 함께하는 시간, 이미 부재해서 나 혼자 동짓달을 보내고 있을 때 그 긴 밤 중에 한 부분,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그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임과 함께 보내고 싶다. 그게 이제 황진이 시조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작품의 소재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고요. 사대부들이 자연의 흥취를 즐기면서 노래하는 것을 네 글자로 강호가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소재는 강호,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작자 미상으로 쓰여진 사설시조의 소재는 임과의 이별, 까투리의 마음과 도사공의 마음보다도 내 마음이 지금 더 슬프고 괴롭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방금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임과의 이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허리를 배연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감각적 이미지, 시각과 청각, 다르게 말하면 색채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음구의 사용, 초장과 중장 넘어갈 때 여음구가 있다 했죠. 배에서 출항과 기항까지의 과정을 그린 부분, 그리고 찌끄덩 어겨차, 지국청 어사와, 이 부분은 후렴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중장의 장형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중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176쪽을 펴보세요. 중장 부분이 다른 초장과 종장에 비해 석 줄, 넉 줄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깁니다.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정리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조 종장에서 드러나는 운율의 특징을 찾아보자.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종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종장에 있는 구절이지만 보시면 엊그제님 여인 내 아니야 어따가 가을하리요 비교하리요 이런 말이죠. 두 번째 구는 사설시조고요. 첫 번째 구는 평시조입니다. 각자의 시조에 나와 있는 종장을 지금 표시해 놓은 건데 어쨌든 시기가 다를지라도 여러분 첫머리를 보세요. 첫머리 보니까 글자 수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죠. 3음절 혹은 4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보는 첫 번째 음보보다는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칠 과자를 써가지고 과음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3음절과 4음절의 형식, 그리고 두 번째 음보는 과음보, 음보가 늘어났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했다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는 시조와 한시를 비교하는 거죠. 자, 한시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 쓰인 시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학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이유는 이 형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작가들이 많이 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배우는 뭐 향가라고 할지 고려가요라고 할지 뭐 시조라고 할지 이런 갈래들보다는 시험 빈출 순위가 낮은 이유는 한문으로 된 오직 한자로 쓰여진 형식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갈래를 비교해 보라고 지금 문제를 내놓았네요. 첫 번째 문제는 시적 상황, 항상 어떤 시를 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죠.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 보라고 했어요. 자, 시가 어떤 내용인가 우리 확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부분. 이국의 보름달, 깊은 가을 나그네는 요양 땅에 있네.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화자의 지금 말하는 사람의 고독감이나 쓸쓸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나그네의 상황은 되게 먼 곳에 지금 있다는 것이 되겠죠. 남쪽 길 내 고향 조그만 누각. 지금 고향으로 시선의 이동이 바뀌었습니다. 고향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마지막 줄에 하는 말. 돌아갈 꿈은 아득하고 아득하네. 지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는 거죠. 고향에 지금 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한 시로 노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특징을 보자면 보름달이 떠 있는 상황을 통해서 보통 보름달 하면 여러분들이 소원도 빌고 생각에 많이 잠기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기 위해 이러한 소재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동일한 구절을 반복했대요. 동일한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두 번째 행, 네 번째 행 보시면 무엇 무엇 있네, 무엇 무엇 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반복되는 부분이 바로 화자의 정서가 집약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첫 번째 문제로서는 시적 상황과 정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생활했다. 정서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해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과 위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해 보자. 자, 결국에는 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시조하고 한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힌트를 줍니다. 아래 박스 내용을 읽어봐야겠죠. 조선시대 서정문학을 대표하는 갈래는 시조와 한시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조가 노래로 불리다가 원래는 노래였다는 거죠. 조선 후기에 국문 기록으로 정착한 우리말 노래인 반면 무엇이 우리말 노래죠, 여러분? 그렇죠. 시조가 우리말 노래입니다. 한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로 쓰여진 한문 문학이다 이거죠. 그래서 표기 방식 외에도 시조와 한시는 시상 전개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대요. 자, 시상 전개 방식이 시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종장의 첫머리에서 무엇이 일어나죠? 오랜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향가의 19채 3단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상의 전환. 그렇죠. 그런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시 같은 경우는요, 구성 방식이 기승전결이에요. 우리가 뭐 기승전 무엇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될 때 누군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런 말 많이 쓰죠. 뭐 청준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기승전 청준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말은 한시의 구성 방식이에요. 처음에 어떤 시상을 보여주고 어떤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정서가 차츰 드러나다가 마지막에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런 매듭 짓는 방식을 바로 기승전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데 시조는 그게 아니죠. 시조는 기승전결의 방식이 아니고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서 세 번째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종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장에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6번은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모든 활동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시조를 한번 지어보세요. 근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시조를 지어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다른 작품을 토대로 패러디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고 있죠? 나무도 돌도 바위 없음. 이게 좀 패러디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문제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시조가 여러분 막 지으라고 하면요, 지어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정해져 있는 형식 안에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설시조 같은 경우도 아무리 길다고 하지만 무슨 소설같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서정갈래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그만큼 정해진 글자를 집어 넣으려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빼고 하면 자신의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마치 노래를 짓는 것처럼, 이게 진짜 노래였으니까 마찬가지겠죠. 그게 결국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여러분들이 6번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시대의 문학 첫 번째로 배웠던 시조 세 작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교과서 한 장을 넘겨서 1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계월전으로 넘어왔습니다. 홍계월전은 고전 소설이에요. 고전 소설. 고전 소설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일단 영상 보기 전에 제가 이 작품에 대한 줄거리 영상을 유튜브에서 가져왔거든요. EBS 수능 특강에 잠깐 소개가 되었던 줄거리 영상입니다. 근데 이거 보기 전에요, 일단은 우리가 갈래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서사 갈래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지금까지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사문학의 흐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까지는 우리가 시조 처음 배웠을 때 잠깐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파트는 지금 서정갈래가 아니다 보니까 서사갈래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서사문학의 흐름을 우리가 배우자면 고려시대까지의 문학은 설화하고 가전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전체라고 한다면 책에는 설명이 안 나왔지만 제가 정의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집어 넣었어요. 이게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배울 고전 소설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려시대에는요, 여러분, 설화가 그 전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가전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이 생겼어요. 가전체가 무엇이냐면 사물을 의인화시킨 이야기예요. 예로 들어볼까요? 술을 만약에 의인화시킨다면 어떤 이야기를 꾸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술 마셔본 적 있어요, 여러분? 뭐 민규가 지금 먹었다고요? 안 됩니다. 술은 여러분들이 아직 미성년자라 마실 수가 없어요. 술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즐겁게도 만듭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괴로울 때 뭔가 좀 달래주는, 그게 뭐 또 즐거움이 되겠죠. 또 뭐가 있냐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게 됩니다. 그런 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낸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전체 문학이라고 합니다. 가전체 문학의 특징은 이런 사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거나 교훈을 줄 목적으로 쓰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볼 수 있는 작품의 제목들입니다. 국순전과 국선생전은 둘 다 술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국순전은요, 뭐 미리 간략히 소개해보자면 술을 먹다가 사람이 폐가망신 당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전달해주는 이야기고요. 국선생전 같은 경우는 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만든 이야기예요. 똑같은 술이지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공방전 같은 경우는 동전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내었겠죠. 저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지금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우리가 사회시간 때 배워보면 거의 뭐 춘추전국 시대 지나가지고 뭐 한나라식이 이때부터 생긴 거잖아요, 종이가. 그래서 그 시기부터 내려온 종이의 내력을 실제 사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갈래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조선시대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오른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시를 해보자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조선시대는 고전소설이라는 갈래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겨났냐? 거기 특징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설화, 가전, 중국, 명나라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났다. 사실 중국에서 먼저 소설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소설이 있지는 않았지만 소설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설화와 가전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두 형식을 더 발전시킨 게 바로 소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고전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유형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고전 소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애정 소설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뭐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거겠죠? 가정 소설은요,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혹시 제가 내준 과제를 풀었으면 알 거예요. 사시남정기라는 소설 제목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처와 본처와 이제 첩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집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소설의 종류는 가정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바로 이게 이 시간에 배울 홍계월전의 갈래가 되는 겁니다. 영웅 군담 소설. 영웅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웅의 일대기를 다룬 거예요. 되게 뭔가 비범한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지녀가지고 위기를 겪지만 투쟁해가지고 승리하는 어떤 과정들, 그런 게 영웅의 일대기가 되겠죠. 군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어떤 사람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전투를 벌이는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군사 군자를 따가지고 군담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환몽은 뭐냐면요, 사람이 뭔가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꿈을 꾸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전기라고 하는 건 일렉트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잠깐 정지를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라고 하는 건요, 기이할 기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린 게 바로 전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중에서 지금 영웅 군담 소설을 우리가 배워보겠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갈래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이해가 됐으면 홍계월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홍계월전에 대한 작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첫 번째 줄을 한번 봐보세요.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여성 주인공 홍계월의 영웅적 일대기를 그린 것이다. 아까 영웅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적 일대기를 그린 거다 했죠? 근데 그 주체가 누가 되냐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남성 우월주의 또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관 속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도 영웅적인 능력을 뽐낼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전달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계속 읽어볼게요. 여성 주인공 홍계월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을 설정한 것은 당시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고 싶은 여성들의 소망을 그린 것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그 사회적 지위가 되게 떨어졌던 시기였죠. 그런 시기 속에서 여성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출한 게 바로 홍계월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조선 후기 여성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 작품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랑 한번 같이 했고요. 남은 시간은요, 여러분, 이 작품의 줄거리를 제가 유튜브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지 EBS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 보시고요. 바로 이제 화상 수업방 넘어오셔가지고 저랑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오늘의 소설은 남성을 압도한 여성 영웅 이야기 홍계월전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사람 홍무와 그의 아내 양씨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상서로운 꿈을 꾸고 딸 계월을 얻습니다. 곽도사는 계월이 5살에 부모와 이별하고 18살에 재회를 하며 관직에도 오를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홍무는 딸 계월을 사내 아이처럼 키웁니다. 계월이 5살 되던 해 난이 일어나 아버지와 헤어지고 수적 맹기를 만나 강물에 던져지며 어머니와도 이별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던 계월을 여공이라는 사람이 구해줍니다. 여공은 계월의 비범함을 보고 자신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계월을 친아들처럼 키웁니다. 이름도 평국이라고 고쳐 부르죠. 계월은 자신의 운명을 예언했던 곽도사로부터 글과 무예를 익히고 술법과 지략을 배우는데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뛰어난 면모를 보입니다. 계월이 15살 되던 해 과거 시험을 보는데요. 계월은 상원으로, 보국은 부장원으로 급제합니다. 나라에 다시 난이 일어나자 계월은 원수로, 보국은 중군대장으로 출전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도망가는 적장을 뒤쫓아 벽파도까지 가게 된 계월은 그곳에서 어릴 적 헤어졌던 부모와 운명적으로 재회합니다. 어느 날 병을 얻게 된 계월. 계월을 아끼던 천자는 어의를 보내서 진맥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월이 여자임이 드러나게 되죠. 계월은 부모를 찾기 위해 남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털어놓으며 벌을 청합니다. 하지만 계월의 능력을 높이 샀던 천자는 그녀를 용서하고 보국과의 혼인을 주선하죠. 여인이 된 계월의 아름다운 모습에 보국은 놀라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높고 능력도 뛰어난 아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국의 애첩을 계월이 군법으로 다스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던 중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천자는 계월을 불러들여 대원수로 전장에 나아가게 합니다. 남편 보국은 중군대장, 즉 아내인 계월보다 낮은 지위로 출정하죠. 공을 세우던 보국은 여세를 몰아 공격하지만 적의 꼬임에 빠져 그만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짜잔! 계월이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또한 황성으로 침입한 맹길에게 붙잡혀 있던 천자도 계월이 구해냅니다. 계월은 자신이 어린 시절 강물에 던져졌던 아임을 밝힌 후 맹길을 처단합니다. 오왕과 초왕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던 보국은 모습을 맹길처럼 바꾼 계월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싸움에서 지고 위기에 처하자 계월을 애타게 찾죠. 자신과 겨룬 사람이 맹길이 아닌 계월임을 알게 된 보국. 결국 계월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며 자신이 계월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개월은 대장군의 자귀를 받고 보국은 승상이 됩니다. 둘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며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렸답니다.